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우리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물가지표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커진 덕분입니다. 코스피 1% 넘게 올라 3,220선에 안착했고요. 일부 금융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올랐네요. 코스닥 지수는 0.8% 오르며 814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20전 내린 1,38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9도. 비가 많이 오죠? 제습기 같은 방송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존박의 빗속에서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인 노래였네요. 오늘 오는 길에 우리 어방목 청취자분을 만났거든요. 우연히. 근데 저한테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괜히 뭔가 풍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왜소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빵 터졌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하는 속에서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대로여서 너무 반갑고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힘을 가득 받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님께서 대전에 사시나 봐요. 여기는 날씨가 왜 이런데요. 1분 전에 앞이 안 보이게 쏟아지다가 지금은 또 햇볕이 쨍합니다. 주식보다 더 변덕쟁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오는 길에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무섭게 내리더니 다행히 딱 도착해서는 비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더라고요. 날씨도 참 그래도 주식 시장이 오늘은 조금 더 낫네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수요일 기우기우 브라더스 오는 날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들 만나볼 수 있는 방과 후 북카페부터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 대기하고 있는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이번 주에 챗 GPT 새 모델 GPT-5가 나온 거 아시죠? 일반 답변 기능 외에 띵킹이라는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추론 모드가 생기면서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사람들 반응은 좀 갈리지만요. 전문가들은 GPT-5가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쓸 거라고 말합니다. 공개된 수치는 없지만 중간 길이 답변 이상을 내놓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10배, 계산 시간이 훨씬 소요되는 복잡한 문제에서는 40에서 최대 130배까지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챗 GPT는 쉬운 건 가볍게, 어려운 건 비싸게 처리하는 구조로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전력 소모를 결정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챗 GPT가 하루에 처리하는 질문이 약 25억 건이라고 하니 새로운 버전에서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미국의 150만 가구가 쓰는 전기를 매일 잡아먹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람의 두뇌를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지능과 사람의 두뇌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그것 때문에 밥을 100그릇 더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챗 GPT-5가 이번에 머리를 좀 쓴 것 같습니다. 답변을 냉정한 모드로 바꾼 거죠. 나 취직했어 라고 했을 때 GPT-4는 와 정말 축하해 너의 노력을 알고 있어 라고 했다면 GPT-5에서는 축하드립니다 로 끝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는데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AI에게 지나치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걸 경계하겠다는 책임감을 담았다고 합니다. 똑똑하긴 참 똑똑한데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최첨단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걱정 포인트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마침 어뉴스에서 챗GPT 5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에서 지난주에 좀 못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챗GPT를 만든 올트먼은 사실 개발자는 아닙니다. 그 개발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리더로서 밀고 나간 사람인데요. 이 샘 올트먼이 훌륭했던 부분이 선했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고 신기술에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루프트라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열고 나서 이제 그 루프트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프트가 계속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지속 가능함을 증명하지 못했고요. 중간에 그린닷이라는 곳에 팔리죠. 그린다. 네, 이때 그 대금이 4,340만 달러. 우리나라 독자중 중에서는 이걸 다 샘 올트먼에게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 직원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서 한 5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트먼이. 큰 돈이긴 한데 그래도 큰 돈이죠. 평생 먹고 살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트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사장이었다가 백수가 된 거죠. 내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했다. 네, 백수가 됐죠. 그래서 테고. 실패감과 상심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럴 때 돈은 좀 있다.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그 돈을 또 시드머니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일단 좀 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쉬어도 가서 좀 불안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쉰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네. 올트먼도 쉬었습니다. 여행을 갔죠.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돌아다녔고요. 네. 또 아슈람에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힌두교 순도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예, 실제로 올트먼이 그 인도 철학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마 소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빅서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빅서라는 해변. 네. 되게 유명한 해변이던데요. 굉장히 위치가 좋고 경치가 좋은데 이곳에서 뭘 했느냐면 그냥 책을 읽었대요. 예, 올트먼이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사실 뒤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핵융합 에너지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이런 올트먼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준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미국 사회의 지식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상용화까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천재적인 발상이 전부였던 게 아니라 네. 책이 일단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 번역된 책들입니다.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 또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이런 책들이 나왔고 이 책을 두고 기업인, 연구자, 교수, 일반인들까지 가세해서 이제 토론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이 서점에 있지만 네. 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사회적인 관심사가 쏟아지고 토론하는 분위기는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성계, 지식 생태계를 향한 약간 질투 이런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처음 소개드릴 책은 워런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워런 버핏에 관한 책이군요. 그 올해 말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런 버핏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예고했는데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찰리 먼거에 대해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인가? 그 책도 한번 다뤄봤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예, 소장님 말씀대로고요. 워런 버핏도 어릴 때부터 이제 놓지 않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투자이고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 워런 버핏 삶의 원칙이란 책은 워런 버핏의 시간 순으로 그 삶이 전개되는데 그때그때의 말들을 담은 책이고요. 1장에 바로 등장하는 워런 버핏의 말이 이겁니다. 네. 10살 때는 이미 오마하 도서관에서 제목에 금융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은 전부 2번씩 읽었다. 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10살. 책만 읽어서는 안 네. 되죠. 네. 곧바로 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버핏이 말합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좋으니 투자하세요. 예,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워런 버핏의 사실은 투자 원칙이라고도 할 법한데 제목은 삶의 원칙이네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책에는 뭐 어떤 종목이나 어떤 회사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도 있긴 하지만 네.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주제를 담았습니다. 어떤 일을 택할 것인지나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라든지 인간관계 맺는 법, 또 회사를 운영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 등 이런 삶의 방식 전반에 관해서 담았기 때문에 투자에 꼭 관심이 없더라도 워런 버핏의 삶 자체가 좀 모범적이잖아요.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도 울림이 가는 얘기와 장면들이 많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이 책에 담긴 그 워런 버핏의 명언이 365개입니다. 우와. 바쁜 현대인이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뭐 1년 동안 보낼 수 그러네요. 있는 책, 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버핏 하면은 부자죠. 부자인데 정작 워런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좀 싫어한다고 어떤 하더라고요. 얘기요? 근데 얼마나 벌었는지로 제 인생을 헤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당신의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실제로 사랑받았는지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헤아리는 척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그 격언들이 있죠. 투자의 세계에는 삼진아웃이 없다. 이게 그 싼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규칙은 잃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다라는 이 절대 잃지 말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네. 10년 보유할 생각 없는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실려 있는데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왜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가면 투자에 대한 질문 받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철학도 얘기를 해주지만 보통 기업 재무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이나 어떤 지혜를 주는 조언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라는 게 단기간에 이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생 키워갈 자산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야 되고 인생관과 투자 철학의 또 하나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거기서 중요한 점들을 이 책으로 구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책도 만나볼까요? 다음 책도 워런 버핏과 좀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네. 예, 버핏이 1930년생이거든요. 곧 100세가 됐는데 좀 안 좋은 음식 먹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코카콜라를 사랑하거든요. 네.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평소에도 코카콜라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다고 소문난 그런 그 베이컨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버핏도 콜라 먹는데 내 마음대로 살래요. 뭐 술 마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를 유행시킨 정의원 의사의 신작이 나왔는데요. 제목이 저속노화 마인드셋이고요. 시작 부분이 바로 이 버핏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핏 콜라 마시는데 장수한다. 괜찮다. 그냥 조성노화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워런 버핏은 장수 유전자를 타고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안이 대체로 장수했죠. 또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워런 버핏의 습관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납니다. 네, 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버핏이 부자니까 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버핏도 저렇게 오래 사니까 나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래 이러는 건 그냥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정말 저속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속노화 실천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천하시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속노화라는 게 천천히 나이 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젊게 산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뭐 동안 이런 표현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것도 사실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책에서도 안티에이징이랑 저속노화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운동은 정말 못하는데 얼굴만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외과적인 시술로도 가능하고 화장품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네. 거는 안티에이징이고요. 저속노화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나이를 나이대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법을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겉보기엔 좀 늙어 보여도 굉장히 건강하게 20대처럼 뛰는 게 오히려 저속노화에 가까운 길인 겁니다. 이런 게 익숙한 주제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워낙 정의원 의사가 좀 유명해졌고요. 네. 이 책에서도 반복된 내용이 좀 나오긴 합니다. 네. 현대 음식에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는 상식이 된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제 저속노화를 위한 도파민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그 도파민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는 그런 건데 네. 또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중독에 빠지고 우울과 불쾌감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 도파민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게 술과 도박 또 담배, 소셜 미디어 이런 소셜 미디어도 네. 그리고 또 음식도 초가공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을 부추기는 거죠. 이걸 즐길수록 빨리 즐거워지고 다시 우울감과 불쾌감이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상 정도가 낮은 걸 즐겨야 된다. 그게 바로 운동과 산책, 음악과 독서. 네, 독서는 계속 들어갑니다. 네. 묵상, 풍경 보기 이런 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즐겁게 많이 웃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의 보상이 굉장히 너무 큰 도파민은 또 별로군요. 이게 역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높게 치면 밑으로 또 떨어져야 되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뭔가 잔잔하게 이렇게 장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뭐 사실 마음이야. 조용히 독서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할만하면 엄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소장님 말씀대로 이 책이 후반부에는 거의 사회과학 책으로 바뀌거든요. 정의원 그 의사가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저속노화가 필요하고 개인들 대부분 다 아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굉장히 여전히 많이 일하고 있고 또 하나 간과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쓰고 있습니다.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것이 이 저속노화를 방해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좀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일하는 시간이나 뭐 출퇴근 시간 이런 거는 개인이 바꾸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방법 뭐 소개된 게 있나요? 그 정현 의사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스스로 즐기시는 게 이제 달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도 또 많이 권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리하는 과정도 이제 즐겁지만 먹는 것도 그 초가공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설탕을 넣는다고 해도 초가공 식품보다는 낫다. 거죠. 네. 저도 사실 칼질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들긴 해요.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날 책 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만날 책은 잊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도하타 가이토라는 일본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돌봄에 관해서 쓴 책인데요. 네. 오키나와 돌봄시설에서 4년간 임상심리사로 활동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저속노화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저속노화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아프지 않고 오래 좀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제 돌봄 노동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초고령화를 빨리 겪은 일본에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속 노화를 실천해서 사실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저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그 전체 우리의 바람은 사실 자식 힘들게 안 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건데 사실은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좀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게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 연령대는 다 위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밑으로는 아이가 있고 이제 이중으로 돌봄이라는 과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해서 본 책이고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보다는 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이제 오키나와의 돌봄 시설인데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현병이라든지 이제 발달 장애 등의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가정에서만 보육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주간에만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뭐 점심 먹고 저녁에 집에 오는 그런 걸 위한 시설입니다. 이 저자가 그 대학에서는 임상심리를 전공을 하고 오키나와에 이런 자리가 났어요. 네. 돈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임상심리를 전공했고 내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재활을 돕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상담을 하니까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례가 있고 이제 제목에서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냥 있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치료보다는 돌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돌봄이란 무엇인지 이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있기 이게 뭔가 멍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시설에서는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배구한다든지, 뭐 1년에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장기자랑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걸 준비하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과는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인데요. 처음에 받았던 인상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일본의 영화들 있잖아요. 네. 카모메 식당. 이런 잔잔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가끔씩 웃기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훈훈하게 읽었는데 후반부에 이제 반전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예, 보통 뭐 영화라면 그냥 저마다의 아픔을 간직하고 그렇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잘 살아간다는 내용일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키나와 주간 돌봄 시설 중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만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자도 시설을 떠나고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 돌봄 노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처우 같은 문제가 있고요. 이런 돌봄에 대한 비용 문제는 결국은 뭐 가정에서 해결하든지 국가에서 해결하든지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세계에서도 계속 이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잊기 힘든 사람들 얘기 들어봤고 그 앞에 소개한 책은 저속노화 마인드셋 그리고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까지 훑어봤습니다. 손민규 도서 MD의 소개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지우님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국제 왼손잡이 날이라는데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찾아보니까 오늘 진짜 왼손잡이의 날이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왼손잡이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영찬님께서 제가 못 들었는데 오늘 소개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뭐냐면요. 워런 버핏 삶의 원칙이란 책이고요. 구아바라 데루야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정희원 의사가 쓴 저속 노화 마인드셋 그리고 도하타 가이토의 잊기 힘든 사람들 네, 이렇게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요즘에 진짜 새싹 멤버분들이 많이 보여요. 고릴라의 박우진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건호님도 보이고요. 새싹 멤버가 자꾸 모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도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간밤 미국에서는 물가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7월 2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하며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대체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덕분에 물가 부담을 덜어낸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이것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뭐라고 할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APT 아파트, 네. 2번 CPI
그리고 3번 SBS. 네, 이렇게 3개 보기 나갔습니다. 한 가지 힌트 더 드리자면요. 잠시 후에 이제 2교시 잘 들어보시면 정답 정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지구촌 방방곡곡을 쭈민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글로벌 톡톡에서 다뤘던 그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어제 퀴즈에서도 잠깐 소식 전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야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빌보드 핫백 1위를 했네요. 예. 지난번에 신인규 기자가 캐대헌 그 베스트 댓글 그거 소개해 주시면서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이거 판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지금 한류가 인기가 어느 정도다. 우리가 좀 숫자로 체감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마침 얼마 전에 나온 그 정부 공식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한류 콘텐츠 영향을 분석한 자료인데 물론 요거는 K-팝 데몬 헌터스 반영이 되기 전 결과긴 하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가장 한류가 뜨거운 것은 동남아고 이외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 관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 위상도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노를 좀 더 저을 수 있을 만한 물이 들어오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순위를 좀 매겨보면은 네.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순위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보고서에 나왔던 이 한류 지수, 뭐 한국 문화에 대한 국가별 인기도나 성장도 이런 거 정리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한류 인기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나라 1등은 의외로 인도였어요. 오, 인도? 의외로 인도에서 이 가장 높은 성장성이 관측이 됐고 거기도 흥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꾸 춤을 자꾸 춤추잖아요. 영화 보면 자꾸 춤추는 그런 나라인데 아마 상통하는 것들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대중화가 됐냐라는 또 다른 척도가 있어요. 여기는 대체로 이 동남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필리핀이 가장 많이 대중화된 한류가 대중화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자국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좀 높았고 거기서 한류는 약간 소수 관심 정도만 받는 문화였다가 지금 이게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도 고무적인데 하나 조금 볼만한 게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K 콘텐츠의 성장성이 낮은 나라가 낮은 나라. 옆 나라 일본이었어요. 오, 일본? 일본이 원래 뭐 연사마부터 그쵸. 해가지고 정말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왜 한류 성장세가 일본에서는 주춤한 거예요? 어떤 문제는 연사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1년 사이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일본 호감도가 조금은 떨어지긴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연사마가 잘못하신 건 아니고 연사마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데이터들 보면은 이제 뭐 사실은 역사 외교 문제가 한국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됐다.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는 요인으로 조사가 된 것도 그렇고 네. 그래도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 문화 콘텐츠가 대체로 부문별로 1등이 한국 아니면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 어느 정도 한국 문화가 좀 일찍 들어왔으니까 한류가 좀 성숙기에 된 거지 이게 뭐 쇠퇴기라고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연사마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냐면 그 보고서가 되게 두꺼워요. 일본에 대해서도 몇십 페이지 이 보고서였거든요. 네.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 나오냐면은 각 부문별로 가장 지금 일본에서 유명한 한국 드라마 뭡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뭡니까? 라고 하면은 1등이 아직도 겨울연가예요. 뭐라고요? 이게 2002년작이거든요. 어머나. 아직도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이름이 가장 알려진 한국 연예인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배용준이 나와요. 최근 거는 뭐 없어요? 최근 게 2020년에 나왔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그 한국 드라마 5위 중에 3위 정도 했어요. 나머지는 다 2020년 전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나온 최신 콘텐츠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면 선업티 뭐 이런 네네.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고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기도라기보다는 인지도 조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 사람들이 겨울 연가를 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그게 강력하구나. 강력해서
한국 문화가 너무 익숙해졌다. 새로움이 좀 덜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놀랍네요. 자,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오늘은 미국 한번 가보시죠. 네, 아까 미국. 퀴즈도 내셨으니까 네. 또 목돈연구소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특히 해외 증시나 우리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네.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 준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8월 초에 고용 보고서 나온 다음에 잠시 주춤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러다가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8월부터 미 증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론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간밤에 지표 하나 나오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이 갑자기 증시에 돈을 싸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고용 보고서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 전달 데이터가 이제 수정이 되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고용이 앞선 2달 동안 한 25만 명 정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통계가 잘못된 예. 거였다. 뒤늦게 이제 숫자를 굳히면서 백악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금 미국 땅 안에서 실제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네. 미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는 여기서 매달 얼마나 고용이 더 늘었나 아니면 좀 줄었나 이런 거 보는 건데, 코로나 이후로는 미국의 고용이 팬데믹 이후로는 보통 한 달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늘어나는 정도로 나왔는데 네. 이달 초에 나온 직전 고용 보고서 7월 기준 보고서가 미국의 고용이 한 달 사이에 7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늘었고요.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많이 밑돈 건데 앞서 2달 전 데이터도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했죠.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틀렸냐, 네. 조작이냐 이렇게 뭐 음모론 제기하는 사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매달 변하는 고용 데이터를 달마다 이 1억 6천만 명 중에 몇만 명 늘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를 하죠. 이 표본 조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첫 달에는 전체 80%, 나중에는 9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표본이 올라가고 이 분기별로 전수조사가 완성되는, 그래서 분기 데이터는 전수조사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월간 조사가 오류가 좀 커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온 거고, 이거는 백악관에서 계속 미국의 경제는 여러분 튼튼합니다 이랬다가 지금 고용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큰 충격을 시장에 던져준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 야, 이 통계가 잘못된 것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때 임명된 노동통계국의 조사국장의 잘못이다, 우리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당 국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국장을,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계로 분류되는 아하. 사람을 앉힌 사건이었고, 여기다가 새로 조사국장으로 임명된 지명자께서 간밤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우리 표본 종사를 하는 방식으로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때까지는 월간 보고서 안 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네.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제안했는데, 자, 이렇게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꾸자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만약에 조사 방식을 바꿔서 갑자기 미국의 고용이 좋은 걸로 나오면 사람들이 쉽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떤 정치적 입김에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지금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이 정도의 사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미국에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한가득이었다가 실제 이제 어제 나온 그 소비자 물가 최신 지표를 보니까 좀 견조하네. 일단은 아직 미국 경제가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안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뭐냐면은 이 CPI라고 하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게 1년 전보다 2.7%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이 지표 나오고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 1% 넘게 뛰었고,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지표 보기 전에 지수 먼저 봤거든요. 예. 잘 나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물가가 1년 사이에 2.7% 오른 게 왜 경기 침체 우려를 씻어내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얘기들 어 소장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해주세요. 한 나라의 물가라는 거는 네. 너무 높아도 걱정이고 너무 낮아도 걱정입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경기 좋을 때 물가가 좀 높아지고 이제 시장에 돈이 안 돌거나 뭐 경기 침체되면 물가는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높아도 걱정이고 너무 낮아도 걱정이면 마치 이 목욕탕의 적정한 물 온도처럼 좀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호로록 먹기 좋은 수프 같은 거. 예, 지금 그런 온도. 쉽게 말하면 이번 나온 2.7이 아까 말씀하신 호로롱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제에 있어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보면은 상품 물가 상승률에서, 그러니까 물건값, 정확하게 임금이 아니고 물건값 상승률에서 관측되는 것들이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물가 떨어지고 갑자기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는 디플레이션 걱정도 할 때 아닌 건데 고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고용 충격 때문에 시장에서 쭉 뺐던 돈들 다시 넣어도 되겠네 이런 움직임이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이렇게 돈이 확 왔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기관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시장에 돈이 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월가 반응이 대체로 일관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분석이 나왔냐면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내릴 건데 내릴 것 같은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는 9월에 처음으로 내릴 것 같을 때 0.25bp, 0.25%포인트를 내릴 것 같다라고 보통은 시장이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물가 데이터 나오고 나니까 블랙록에서 0.5%까지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시장에 돈이 조금 더 쉽게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오늘 의미를 줬다라고 봐야겠죠. 증시가 좀 그래도 괜찮을 때 금리까지 내려가 주면 잘 타는 장작에 이제 기름이 더 들어온다, 더 부어준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한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퀴즈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말고 요즘에는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 뭐냐면은 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라는 게 결국 뒤에가 인플레이션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코어 우리가 근원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었던 식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떼내고 정말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라는 게 코어잖아요. 네. 코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슈퍼 코어 한국 사람들한테는 초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코어에서 뭔가를 좀 더 줄였겠죠. 원래 뭘 떼냈냐? 코어는 뭐 식품이나 에너지 떼낸 비용을 거니까. 뗀 건데 굳이 그걸 떼는 이유는 사실 식품이나 에너지는 날씨가 너무 안 좋을 때나 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들쑥날쑥하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럴 맞습니다. 때 경제와 상관없이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애들 빼고 진짜 경제를 볼 수 있는 걸로 해보자 해서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그 코어에 슈퍼까지 붙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되는 네. 거죠. 그거는 주거비를 뺀 거예요. 주거비를 왜 뺐냐? 그러니까 주거비가 사실 뭐 일시적이다 말다 이걸 떠나서 주거비를 뺀 서비스 근원 물가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임금이라는 거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다가 105만 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신인규 씨 이제 다시 100만 원으로 내립시다 이러면은 전 되게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요. 임금 같은 거는 그럼요. 한번 올라가면 잘 못 내리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의 월급 임금이 얼마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슈퍼코어 인플레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찐 물가 상승 추세를 걸러서 보는 도구. 서비스 물가 측면에서는 한번 올라가면 이거 잘 안 내려가니까 이게 높아지면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그 상품 물가는 많이 안 뛰었어요. 네. 그런데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기준으로 0.21%에서 이번에 0.48%로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그 임금 같은 게 높아지니까 네. 앞으로 물가 상승이 될 가능성을 불씨는 있다. 인플레 불씨는 사실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주거비까지 빼는 거는 뭐랄까 주거비 이런 거는 경기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계약이기도 하고 예. 그런 제도적 요인에 따라서도 천천히 변하는 거니까 정책 대응을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가 좀 늦게 반영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빼서 찐으로 보자는 게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인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찐으로 보니 그런 결과가 있더라. 근데 이게 안을 들여다 보니까요. 관세 영향을 받는 상품 물가는 생각보다 안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수출입 물량 줄어들겠죠.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관세 붙은 제품 사야 되니까 앞으로 미국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그거랑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분 당당합니다. 어. 이분 당당해요. 이 대표적인 게 간밤에 나온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정확하게는 골드만삭스 CE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설입니다.
이 무슨 배경이 있냐면 네.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미국 관세 때문에 경제 성장 잘 안 될 수 있다. 고용 충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얼마 전에 내놨었거든요. 네. 백악관의 관세 정책이 잘못됐다는 일종의 비판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측, 비판에 대해서 당연히 수긍을 안 했고요. 대신에 어떻게 공격을 했냐, 반격을 했냐. 골드만삭스의 이 최고 총수 CEO가 데이비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의 알려진 취미 중에 하나가 디제잉이에요. 턴테이블 돌리는. 멋있는 취미죠. 네. 이분이 그 DJ 네임도 있어요. 랩 네임처럼 디솔이라고 예. 디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어혜진 소장께서 네. DJ를 하시면 별명이 어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디제잉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공연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뭘 못할 때마다 아유 일이나 잘하시지 왜 DJ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언론에서도 미국에서 많이 해요. 아이고 세상에. 사진이 찍혀 있거든요. 이렇게 네. 휘게 있게 하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드만삭스가 이 인하우스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골드만삭스 CEO DJ나 계속 하시고 골드만삭스 경제부터팀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와, 세다. 독서를 날렸어요. 이게 무슨 맥락 혹은 뭘 읽어야 되냐면 네. 이것만 보면 그냥 웃긴 거 같잖아요. 촌극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특히나 관세 충격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선 백악관이 지금 어느 정도 비판이 나와도 관세라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겠구나. 비판에 수긍하려고 하진 않겠구나. 이러한 점도 사실은 뒤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뒤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부터 쭉 시장을 보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투자 관점에서 이런 미국 증시를 봤을 때 2025년 지금과 좀 비슷하게 흘러갔던 때가 있었어요?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물론 이제 과거와 지금이 정확하게 완전히 싱크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지금의 조건은 뭐냐면은 관세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었을 때 그래서 시장에 공포가 굉장히 만연했었다가 기업의 실적들이 의외로 받쳐주고 또 뭐 예전 닷컴 버블 전에는 뭐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 아니면은 1920년대 때는 자동차라는 게 그 당시 신기술이었어요. 이렇게 신기술이 나오고 여기에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증시가 강세장을 보였던 때가 언제 있었냐. 네. 역사적으로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지난 1929년 이때는 기업 실적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있었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그리고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나오기 전 이때랑 미국의 증시가 지금이 차트상 역사적으로 닮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건데 자 하나 만약에 지금이 그때랑 같다면 적어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미 증시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 전까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이후에 다가오는 버블이 있을 텐데 요거 생각보다 깊을 수 있다.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버블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이클은 항상 따라오니까요. 네, 그렇군요. 참고를 해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보죠. 오늘 퀴즈에서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CPI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7549님 그리고 우리 새싹 멤버 김건호님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김건호님은 보기 때문에 버스에서 막 웃으셨대요. 찐 물가로 외워야겠어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얼른 미국의 물가도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고요. 8703님께서 인천에서 하우스 상추 재배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비로 하우스가 또 침수됐대요. 위로와 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가을 상추 재배하실 때는 이런 일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풍년이 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마지막 곡이네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올드 앤 와이즈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